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진행을 맡은 박미아입니다. 네, 심리상담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심리상담사 오늘 그 첫 강의는요.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상담사가 돼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상담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담은 꼭 전문 상담가가 되지 않으셨어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그동안 상담을 참 잘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부관계에서나 친구관계에서나 또는 선배와 후배 간에 이렇게 뭔가 상담을 진행해 준다고 할 때 그때의 상담과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사가 돼서 전문 상담가로서 상담을 해줄 때 그 상담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이란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담이 되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있으셔야 돼요. 네, 상담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상담자가 어떤 상담자예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있다면 누가 있어야 상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보통 상담을 할 때에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담자는요, 전문적 훈련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맺는 상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 둘 사이에 무슨요? 상담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상담 관계가 핵심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방되고 내담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 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상담을 이제 해보셨을 텐데요. 또는 내가 상담을 해줬어. 또는 상담을 해봤어. 상담을 받았어. 친구가 내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 문제를 잘 상담해줬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때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때도 물론 상담자가 있고요. 내담자가 있었어요. 내담자는 좀 비슷하시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근데 상담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전문적 훈련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미 관계가 있어요. 선후배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아니면 동료 관계. 그런데 전문 상담에서는 뭐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상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 관계. 이것이 전문적 상담이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란 그럼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상담 이론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어떠신가요? 따로 이론을 가지고 친구나 또는 배우자나 또는 후배나 직장 동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죠. 대부분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국한됐을 가능성이 좀 높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란 상담 이론에 관한 이해, 그리고 이 이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습과
훈련을 거친 사람을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전문적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문적 상담사가 상담을 할 때에는 내담자가 문제를 호소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인지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법을 활용할 때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죠. 예, 경청을 하더라도 전문적 기법에 입각해서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과 기법 또는 그에 대한 현장 실습과 훈련을 거친 사람을 저희가 전문적 상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내담자가 있었어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들은 결국은 뭐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담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실은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잠재적 내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요.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은 잠재적 내담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그 내담자를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와서 상담을 받는 자발적 내담자와 본인 스스로가 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는 비자발적 내담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 장면에서는 이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발적 내담자일수록 상담 예후가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불편감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찾아온 거죠.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게 되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온다거나 또는 뭐 법원이나 이런 기관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면 어떨까요? 상담에 대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상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상담사가 된다면 이런 자발적 내담자들이 더 고맙겠죠. 자, 저희 해결 중심 상담회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내담자들을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사가 됐을 때 나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해서 찾아오는 내담자들, 자발적으로 왔는지 비자발적으로 왔는지, 또한 어떤 유형의 내담자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문형 내담자가 있다고 합니다. 방문형 내담자는요, 주위 사람의 요구나 명령으로 상담이 의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죠. 주위 사람들이 너 상담 받아봐. 또는 반드시 받아야 돼. 명령이야. 어떤 행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명령 때문에 상담을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방문형 내담자라고 하는데요. 자, 상담에 대한 저항이 당연히 강하겠죠? 왜?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니까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경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방문형 내담자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잘 하지 않으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자발적으로 오셨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가 문제가 있어 라고 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별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도 부족합니다. 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동기 또한 부족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방문형 내담자를 만났을 때 효과적인 상담자의 태도는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내담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래서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것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 되길 원하냐, 너한테 최선의 길이 뭐냐, 어쨌든 너한테는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너에게 최선의 시간이 되겠느냐, 최선의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서 상담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상담자의 이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자도 이러한 자신을 주변 사람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자신의 마음이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상담에 대한 저항이 더 세지고요. 그리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자, 두 번째 내담자는요, 불평형 내담자입니다. 자, 불평형 내담자는요, 자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뭐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 타인의 문제 때문에, 상황의 문제 때문에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불평하는 유형이에요. 자,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아닌 누가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 상담자가 불평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담자들은 굉장히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는 내담자의 불평을 들어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상담자가 일단은 불평을 잘 들어주면은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 상담자에게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그 나중에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의 어려움과 그동안 노력해 온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요, 자신이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알도록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게 중요해요. 내담자는 끊임없이 내가 문제가 아니고 타인이 문제라고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야, 너도 문제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가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뭘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뭐예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할 사람은 나고 내 문제,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객형 내담자예요. 자, 고객형 내담자는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에요. 상담자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내담자라고 할 수 있죠. 앞에 말씀드린 방문형 내담자는 비자발적 내담자고요. 불평형 내담자는 자발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어떤가요? 자발적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객형 내담자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 예후가 좋은 자발적 내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형 내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행동을 변화시킬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주면 되고요, 상담자는요. 그리고 실제 삶의 장면에서 문제가 아닌 예외 상황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지 또는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객형 내담자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찾아와요. 변화될 준비를 하고 찾아와요. 자, 그러면 상담자가 뭔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주는 건데요. 그 자원을 찾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외 상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외 상황이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을 예외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담자가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은 언제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담자가 어떻게 했길래 그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담자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그 힘이 있다. 너는 이미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왔어.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더 활용하고 그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좀 더 지지해주고 강화해주기만 해도 고객형 내담자들은 상담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상담 관계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 둘이 맺는 상담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상담 관계는 첫 번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담자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상담자예요. 실은 상담 관계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상담 관계 안에서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담을 한다고 할 때에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나 동료나 또는 가족들을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때에는 그 관계에서 어떤 것이 미충족되나요? 그렇죠.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전문적 상담에서 중요한 핵심은 상담자가 충고나 조언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담자들이 전문적 훈련을 받아서 하는 일은 뭐냐? 조력해 주는 건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관계가 바로 상담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자들이 모든 내담자들이 가지고 온 문제에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답을 줄 수도 없거니와요. 어떻게 그 많은 심각한 문제들에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이제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상담 관계란 스스로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요, 상호 역동적 관계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한 관계예요. 만약에 대부분은 이제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상담자를 전문가이기 때문에 뭔가 무의식적으로는 권위자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상담자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담자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담자도 똑같은, 상담자와 똑같은 평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상호 협력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노력을 해야 되고요. 상호 책임을 지는 관계예요. 아까 왜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관계에서의 상담 책임은 상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일상적 개인 관계가 아닌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입니다. 그 전문 상담에서의 상담 관계는요, 비밀 보장이 상담자의 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실 때에도 물론 비밀 보장을 해준다고 서로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그러면 또 상담자가 절대 말 안 할 거야 하고 또 말을 안 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전문적 상담에서는요, 말을 그냥 안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밀 보장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이 상담자의 윤리에 위배돼서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안내하는 관계예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일곱 번째는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 내담자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완벽한 대안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대안마다 장점과 또 이제 장애가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최선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그 선택과 결정을 돕는 관계가 또 상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상담이란 뭐냐?
결국 내담자의 바람직한 성장과 변화를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담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커지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행동 변화가 상담 관계 안에서 학습되는 거죠. 그동안 문제 행동을 일으켰던 행동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행동 변화를 배우고 그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학습하고 문제를 그래서 예방하고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하고 생활지도, 심리치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상담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지도와 상담을 비교해 보면요. 생활지도는 교육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상담은 교육학을 포함한 심리학, 사회학,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문들을 어떻게 보면 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지도는 교육학을 배경으로 하니까 어디가 주로 임상 장면이 될까요? 네, 학교가 되고요. 그리고 상담은 일반 사회 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까지 굉장히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활지도는요, 생활 전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지만 상담은요, 개인의 내면 세계에 초점을 둡니다. 네, 그래서 생활지도는 학급 담임 교과교사, 상담지도교사 또는 교육자, 이런 교육자들에 의해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상담은요, 전문 상담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심리치료와 상담은 어떻게 다를까요? 실은 생활지도보다는 심리치료와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자, 둘 다 어떤 인간의 적응상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는요, 보다 이 문제가 심각한 정서장애 또는 심각한 정신병리를 치료하거나 또는 교정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상담은 당면 문제,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적 발달적 관점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에서도 차이가 있죠. 자, 심리치료는 그래서요, 심리적 질환이나 이상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병리 상태를 지닌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치료에서는 환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은 비교적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내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상담자가 되시면 다양한 내담자들이 오게 되죠. 그때 과연 이것이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교적 정상인이기 때문에 단지 비교적 정상인이라는 것은 단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데 심리치료는 어떤가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정상 상태를 벗어난 이상, 정신병리,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원 치료도 이제 여기서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담자가 왔을 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담사로서 부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에 약간 불편을 있기 때문에 당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내담자인지 또는 너무 심각해서 치료와 교정이 필요한 환자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내가 지금 상담사인데 치료의 범주에 들어가는 환자를 상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효과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심리치료는요, 의학을 근거로 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요, 치료가요. 그래서 질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대표적인 게 정신분석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치료는 정신과라는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에 비해서 상담은요,
현재를 거의 다룹니다. 과거를 다루기도 하지만 이 심리치료처럼 과거에 초점을 두기보단 현재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무의식보다는 의식에 더 초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상담 기간도 짧아요. 단기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담과 생활지도와 심리치료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활지도는요, 아까 교육학을 배경으로 학교에서 생활 전반에 초점을 둔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학급 담임이나 또는 교사,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생활지도는요, 예방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활지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러니까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조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자, 심리치료는요, 아까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네,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병원 장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무의식, 장기간을 통해서 증상을 제거하거나 또는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리치료는 말 그대로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루는 것도요, 대부분 성격장애나 정신장애와 같이 이상 상태, 보통 우리가 이상심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병리를 주로 다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상담은요. 생활지도의 예방과 심리치료의 치료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태도의 변화, 또 사고나 심리적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어떠셨나요? 자, 상담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1강에서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무엇인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 그리고 이 둘이 맺은 상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게 전문적 상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상담을 시작하시다 보면 이제 생활지도나 치료와 많이 혼용되어 사용하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굳이 이 세 개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이 과연 어떤 것인지 보다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란 무엇인가를 저희가 첫 시간에 살펴봤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전문 상담자가 될 수 있는, 되는데 필요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